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더 좋은 책이 나와야 되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제가 대신해서 먼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척성로 하면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척성로가 6.25 때 불탔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게 불탔답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지었는데, 흔히 이제 한번 중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그 척성로가 그렇다면 언제 시작됐는가? 그리고 그 건물이 뭐 1000년 이상 됐습니까? 그렇죠. 그 건물이 어떻게 그러면 그동안 바뀌어 왔는가에 대한 질문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진 우선 처음에는 이제 좀 멋진 사진 감상 좀 하시고요. 우리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진 작가님. 이게 갑자기 이제 아주 우중충한 게 나오는데요.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박동진 선생님 지금 여기 안 계시죠? 오셨나요? 거기 계시군요. 네. 지금 저 뒤에 계신 두 분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진주 고적고정의 상무이사를 맡으셨던 박세재 선생님의 자녀분이십니다. 도움을 이번에 많이 주셨습니다. 나중에 인사드릴 때 박수 치시기로 하고요. 우선 조금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척성로 중건에 대해서 지금 6.25 때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그때부터 말씀드리면 1950년 9월 1일 날 미군 폭격으로 완전히 다 전소되고 그냥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지금은 돌기둥으로 되어 있지만 밑에가 그 당시에는 밑에도 전부 나무 기둥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10년 만에 중건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50년 9월 1일 날 없어진 건물이 60년 11월 20일인가 그때 되는데 그 날짜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 박동진 선생님이 제공해 주신 사진인데요. 물건을 직접 가서 제가 찍은 것인데 이게 상량 기념되어 있죠. 상량한 날짜가 4292년 그러니까 1959년입니다. 10월 10일이고요. 위쪽에는 척성로 낙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낙성식을 할 때 기념 타올을 나눠줬는데 그 기념 타올을 쌌던 종이 쪽지까지 그대로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그 종이 쪽지에 날짜가 또 써 있습니다. 4293년, 그러니까 1990년 11월 2자까지만 사진해 보이는데 여기 보면 20일입니다. 20일. 이걸로 해서 그 상량식 날짜와 중국의 날짜는 요지부동으로 확실한 증거가 나왔죠. 그런데 이제 기공한 날짜는 기공식에는 이런 물건이 없으시죠? 혹시 기공식을 증명할 수 있는 이런 물적 증거가 혹시 있습니까? 그 당시에 받은 기념품이 있습니다. 기념품 그 기공식도 있습니까? 예. 그때 안 보여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물적 증거가 전부 나와가지고 이제 신문에 이 사진도 이렇게 있습니다. 공사 진척 현황 가지고 4292년 11월 20일 그러니까 92년이면 59년입니다. 딱 그 준공 1년 전의 진척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에 한번 이게 90년 7월이네요. 7월 10일 날 신문에 숨었던 증언 5기가 바로 잡혔다 해서 착공일 58년 3월 1일 상량일 59년 10월 10일 낙성일 60년 11월 20일로 이렇게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기사를 보면 나옵니다만 좀 다른 설들이 있었거든요. 물증으로 그것을 확실하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에 이제 이게 준공이 되게 되는데 준비는 기공식은 58년 3월 1일이지만 준비는 그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큰 대들보 나무 구하는 거, 바위를 추춧돌 구하는 게 이런 것은 좀 더 미리부터 시작을 해서 기공식 때는 바로 이제 그날부터 그 목재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중건할 당시에 이제 질문이 다 이어질 수도 있는 질문인데 이게 척성로 60년에 중건할 때의 그 모습이 예전하고 좀 달라졌느냐 안 달라졌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따가 아니, 계속 질문을 아마 네. 따로 칼을 잡았는데 아닙니다. 제가 계속 사진이 하시면 나와버리니까 좋겠습니다. 네, 그랬는데요. 60년 중건을 일단 2차 중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2차 중건 때 그 전에 있었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누하주라고 하는 그 바로 밑에 있는 건물 밑에 있는 기둥, 그 누 아래에 있다고 하는 누하주라고 그러는데요. 그 누하주가 그 전에 나무였던 것이 돌로 바뀌었다는 거, 그거 외에는 거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1차 중건 때는 조금 달라졌어요. 기둥 높이가 높아지고 했다는 것은 기록이 있는데 2차 중건 때 60년 중건 때 얼마나 그게 달라졌는지는 정확한 옛날 거하고 비교해서 그 기록은 없습니다만 최대한 똑같이 지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읽을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우선 그 60년 중건에 대해서 그 정도 말씀드리고 네, 고맙습니다. 창건에서부터 다시 네, 또 제가 좀 이따 아까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또 기념품 같은 거를 보존하고 계셨는데 너무 뒤에 앉으셔서 잘 모르는데 잠깐 일어나서 저희들 우리 감사의 어떤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면 저도 진주의 역사를 찾아서 많이 돌아다녀 왔는데 이 자료를 보관하고 계신 분들이 제일 반갑더라고요. 고맙고 지금 굉장히 큰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물적 증거를 딱 제시하니까 그 논란이 가라앉은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던진 첫 질문 중에 하나는 그러면 1960년에 이것을 50년에 불탄 것을 60년에 이제 다시 중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척선호가 맨 처음에 언제 만들어졌는가? 물론 책에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언제 시작됐습니까? 시험 보는 것 같은데요. 책 써놓고 그것도 모르냐 그럴까봐 오늘 낮에 한번 다시 훑어보고 왔습니다. 1241년 맞습니까? 낮에 다시 보고서 외웠는데 제가 이게 까막까막 해가지고 구체적인 거 요즘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처음에 썼던 거는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렇습니다. 그 1241년에 아니면 2년 그 사이입니다. 정확하진 않고요. 그때 창건이 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 전까지는 논란이 좀 있었고 또 창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여러 설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박경원이라고 하는 분이 논문에서 그걸 이제 증명을 해냅니다. 그 전에 뭐 김중광설 무슨 설이 있었는데 김지대라는 분이 이걸 했다,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 논증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책에다 다 실을 수도 없고 제가 다 외워서 설명드릴 수도 없는데 그 논문이 나온 이후로 창건자에 대해서는 다시 아무도 이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241년 내지 2년에 진주 목사로 있었던 김지대라는 분이 지은 것으로 그렇게 확정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연도보다 더 중요한 고려시대에 지었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굉장히 긴 세월이 흘러왔는데 아마 앉아 계신 분들도 아니 임진왜란 때 그 진수성 전투도 크게 벌어졌는데 그때는 어떻게 됐나요? 하는 질문도 있을 수 있는데 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경과 과정을 좀 경과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창건된 뒤에 고려 때잖아요. 1241년이면 그런데 1300 몇 년에 고려 제가 숫자를 잘못 들어봐야겠고요. 고려가 망하기 전에 한번 외부에 의해서 완전 소실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오래 안 가서 다시 중건을 하죠. 한 10년 정도 만에 그때도 10여 년 만인가 중건을 다시 합니다. 그게 이제 1차 중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건이라는 말과 중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좀 헷갈려요. 중수의 수자는 수리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때 많이 쓰는데 중건, 건자는 세울 건자니까 다시 세우는 거고 완전히 없어진 걸 다시 세우는 걸 중건이라고 하고 일부 보수하는 것을 중수라고 하는데 이 같은 중자가 들어가니까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책에서 그냥 보수라는 말을 썼습니다. 중수라고 하지 않고 보수했다. 요즘 흔히 쓰는 말이니까 중수는 좀 어려운 말이고
중학생 2학년이 중수를 혹시 모를까봐 그래서 이제 보수라고 바꿔 썼는데 보수는 지금까지 큰 것만 해서 한 10차례 정도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보수가. 그 다음에 중건은 2번인지 3번인지가 이게 좀 또 논란이 됩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1380몇 년인가 그 외부에서 한번 완전히 불타고 나서 중건되고 그 다음에 쭉 보수만 하다가 임진왜란 때 1593년에 2차 진주성 전투 때 다 불탑니다. 완전히 불타버렸고요. 완전히 그게 이제 논란거리인데 완전히 탔다는 설과 일부는 남았다는 두 가지 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때를 저는 중건이라고 하지 않고 보수라고 했습니다. 일부라도 남아 있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쭉 보수만 해서 유지가 되다가 6.25 때 완전히 없어지니까 60년에 세운 것을 2차 중건이라고 이렇게 부르겨졌습니다. 그렇게 보면 1차 중건에서 2차 중건까지 간격이 거의 600년 가까이 됩니다. 550년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 하나가 550년을 지탱을 한다는 거죠. 요즘 아파트 같은 거 지어가지고 되게 한 50년 정도 지나면 재개발로 다 50년 못 가죠 아마 다 헐어가지고 새로 지어야 되고 그러는데 목조 건물은 이렇게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부분 썩은 나무를 바꿔 끼고 기와는 새로 얹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보수를 하면 100년, 200년, 500년도 가고 지금 남아있는 유명한 건물들이 있죠. 부석사, 공정사 극락전이 지금 가장 오래된 건물로 알려져 있죠. 공정사 극락전, 그 다음에 그 부석사 우량수전 이런 건물들은 다 500년 이상 된 건물들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만약에 6.25 때 불타지 않았으면 진주 제일 중앙에 몇백 년 된 죄송합니다. 목조 건물을 갖게 되면 그건 분명히 국보였겠죠. 그런데 국보였죠. 국보였죠. 네, 그러다가 이제 불이 타고 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지를 못했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밀양의 영남루인가요? 영남루가 촉성루를 번떠서 지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우리 이 책에도 나왔습니다만 평양의 부병루와 함께 이 진주의 촉성루가 3대 누각이다 이런 말도 쓰셨고 그런데 특징이 좀 있습니까? 이런 누각하고 예. 예. 일단 누각이라고 그러면 루라고 하는 글자가 붙은 건물은 루를 우리말로 다락이라고 하잖아요. 이 다락은 높은 데 있는 걸 다락이라고 그러는데 2층으로 이게 밑에 기둥이 있고 그 위에다가 마루를 깔은 것이 루입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또 않아요. 이름은 루가 붙었는데 그런 밑에 루하주가 없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부병루로 그렇습니다. 이따 이제 사진을 이게 지금 영남루 사진인데요. 영남루를 촉성루가 닮았다라고 말하면 좀 어폐가 있고요. 영남루가 촉성루를 닮은 것입니다. 영남루를 맨 처음 지을 때 촉성루보다 한 100년쯤 늦게 짓는데요. 그때 김주라고 하는 영남 관찰사가 촉성루를 가서 보고 그림을 그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본따서 영남루를 짓게 되니까 이게 이제 진주 촉성루가 원래 원조격이죠. 그런데 촉성루가 불타버려가지고 6.25 때 불탔었는데 영남루는 지금 지은 것이 19세기 말 1800년대 후반에 지은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영남루인데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건물로 보면은 영남루가 이제 형님발이 됐죠. 그러나 원래는 영남루는 촉성루를 본따서 만든 건물이고 차이가 있다면 영남루는 좌우에 지금 익루라고 그래가지고 날개 익자 익루라고 하는 것이 양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영파각하고 침류각이 양쪽으로 붙어 있죠. 그런데 촉성루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는 촉성루도 있었던 거죠. 이게 있었는데 지금 없어진 겁니다. 그런 차이라면은 그러니까 영남루하고 촉성루하고는 별로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사이는 나중에 또 좀 말씀드릴 게 있을 거고요. 이게 이제 그 삼척 죽서루인데요. 3대 누각을 꼽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영남루, 촉성루, 죽서루 이렇게 셋을 꼽기도 하고, 죽서루를 빼고 남은 광활루를 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기분 나쁘지만 촉성루를 빼고 나머지 셋을 또 이렇게 3대 누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지금은 남한에서만 하니까 그렇지, 조선시대 때는 부병루가 들어가요. 부병루하고 영남루, 촉성루 이렇게 또 일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죽서루는 우선 규모로 보더라도 촉성루는 비교가 안 됩니다. 촉성루는 옆에서 볼 때 4칸, 기둥이 5개 있는 4칸 옆에서 볼 때요. 정면에서 볼 때는 5칸입니다. 그래서 도합 20칸짜리 건물이에요. 근데 죽서루는 옆에서 볼 때 2칸이에요. 2칸으로 보이시나요? 세 칸으로 보이시죠? 예, 옆에서 볼 때 3칸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한 칸, 여기 지금 제가 마우스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예, 이 마지막 한 칸은 나중에 추가로 지은 거예요. 나중에 더 따라낸 겁니다. 저쪽 마지막 한 칸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정면 5칸, 측면 2칸이었는데 전면 7칸으로 확장한 겁니다. 현재 남아있는 죽서루는. 그래서 그렇게 다 합해도 27, 14, 14칸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영남루는 이제 워낙 똑같은 건물이니까 촉성루의 그 복제판 같은 것이니까 칸수가 같고요. 남은 광활루는 측면 3칸, 정면 5칸. 그래서 거기도 칸수가 작습니다. 규모로 보아도 촉성루가 가장 크죠. 부병루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이제 광활루고요. 광활루도 상당히 규모가 있어 보입니다만 촉성루보다 못합니다. 여기 기둥이 밖에 있는 이거는 활주라고 그래서 지붕이 너무 무거우니까 내 모퉁이에 이렇게 보조 기둥을 달고, 옆에 임무가 한쪽만 있습니다. 광활루는 오른쪽에 임무가 있죠. 그게 한쪽만 광활루는 있고, 영남루는 양쪽에 다 있고, 촉성루도 양쪽에 다 있었고, 죽서루는 임무라고 할 수 없이 달아낸 것이 있고요. 이게 부병루입니다. 보시다시피 누하주가 없죠. 그냥 바닥이 마루도 아닙니다. 여기는 박석을 깔아가지고 보도블록 같은 돌을 깔아가지고 아주 낮게 지은 건물입니다. 근데 이런 걸 루라고 부른단 말이죠. 전라북도 그 고창 선운사에 있는, 그러니까 절에 가면 되게 앞부분에 그 루 건물이 많이 있어요. 이 쌍계사 가면은 파병루가 있고, 어디 뭐 천사에 가도 보제루가 있고, 근데 고창 선운사에 있는 만세루는 이런 식으로 밑에 기둥이 없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루라고 그래요. 다른 데는 기둥이 대부분 있습니다. 루라고 하면. 근데 거기 만세루하고 또 몇 군데는 이 밑에 기둥 없는 건물을 지어놓고 루라고 하는 이름 붙였습니다. 부병루도 그렇게 된 것인데 규모가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규모로 치면 촉성루가 1등입니다. 그 다음에 나이로 치면 부병루한테 집니다. 부병루는 평양에 있잖아요. 평양은 고구려 때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3세기 때 이 부병루는 지었습니다. 100년, 1000년 가까이, 900년 가까이 먼저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지었어도 그 당시 힘으로는 뭐 열심히 지었다고 할 수 있겠죠. 남한에서는 촉성루가 1등입니다. 촉성루 1등이라는 말 들으시니까 기분이 좋으신가요? 오늘 판정관이 이제 적어도 남한에서는 1등이다 하는. 그리고요. 네. 아까 국보 말씀하셨는데, 국보였다가 이제 그 중건을 하고 난 뒤에는 국보 지정을 못 받고 있어서 그 국보로 다시 지정 받으려고 하는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마땅히 국보로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남대문 사례를 잘 아시잖아요. 완전히 불탔는데 다시 지어가지고 여전히 국보 1호거든요. 다시 지은 거 불과 얼마 10여 년밖에 안 됐을 텐데요. 그것도 그렇고 최근에 그 오키나와의 슈리성이라는 게 불탄 거 아시죠?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이거든요.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게 불탔는데 그 건물 지은 시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 전에 오래 있다가 불 다 타고 없어진 거를 1992년에 복원한 겁니다. 1992년에 복원한 것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에요. 그런데 1960년에 복원한 척성로가 국보가 못 될 이유가 없죠. 당연히 국보로 지금 국보 지정운동을 시작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작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되어 있으니까. 연도가 나오고, 뭐, 루가, 뭐, 이런 얘기가, 어려운 용어가 계속 나오니까, 아, 이게 역시 중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는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 혹시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또 뭐, 우리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책은, 저희가 진문화를 찾아서의 책은 글 쓰는 분에게도 엄격한, 글을 요구합니다. 원고지 400매, 그러나 뭐 융통성이 한 450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사진을 50매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진을 여러 가지 사진을 요구합니다. 뭐 4개를 찍어야 된다 이런 것도 요구하고 까다롭게 굴죠. 별로 해드리는 것도 없는데 근데 이 진수성 축성루를 사진을 맡아주신 사진작가 선생님이 지금 와 계십니다. 유근정 선생님이신데 유근정 선생님은 참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계세요. 이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공이 뭐예요? 러시아 학과를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으시는데 러시아에 관련된 사진을 많이 찍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유근정 선생님을 좀 모시고 말씀을 한 말씀 좀 듣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좀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이크가? 네. 네, 반갑습니다. 유근종입니다. 네. 사진 찍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 책을 보시면서 어떻게 뭐 좀 감회가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뭐 제가 진주성 근처에서 이제 스튜디오를 하고 있는데 봄 이제 초록이 물이 올라올 때 또는 또 가을 되면 딱 이 시기에 거의 매일 아침 가거든요. 이제 저만 보기에는 사실 아깝습니다. 이거 촉성만 가는 건 아니지만 진주성을 반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때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본 풍경을 그냥 저만 뭐 페이스북에 올리면 다른 사람도 보겠지만 이렇게 책으로 나와서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우연한 기회에 학교 일하러 갔다가 교수님 연구실에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다가 이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우연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보다 더 크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다양한 형태의 축성 사진이 있습니다. 좀 일단 네. 책에 있는 거. 네, 강물에 비친 촉성로. 네. 그 사진이 궁금하시군요. 네,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다 같이 여름 사진, 가을 사진, 겨울 사진, 뭐 또 야경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게 언제입니까? 이거는 가을 풍경. 네. 이게 전체가 이렇게 쭉 나올 수 있는 이건 옛날 네네. 이 사진은 봄과 여름이 중간쯤이었나 하여튼 봄 여름이 아니고 여름인데 어느 날 태풍이 왔습니다. 태풍이 오고 잠깐 왔다가 가면서 하늘이 너무 맑게 개이고 빛이 너무 좋아가지고 출근하는 길에 잠깐 들러서 촉성루 건너편 그러니까 망경동 쪽에 차를 세우고 파노라마 카메라가 아니고 이제 일반 카메라로 여러 장을 찍어가지고 포토샵으로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그러니까 여름이었죠. 그러니까 네, 네. 태풍이 지나가고 워낙 날씨가 좋으니까 초록이 조금 연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조명이 밝아서 사진이 그렇게 멋지게 안 보이는데. 아, 이 불을 잠깐 끌 수 있나요? 이게 좀 낫습니까? 예. 네.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진행이 서툴러서
가을 사진인가요, 이거는? 예, 이거는 네. 가을인데 아마 이맘때쯤이 10월 말 11월 초 중순까지가 진주성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날은 요즘 하늘에 구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이제 여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애를 데리고 일찍 퇴근하는데 요즘 아빠 구름이 너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이 시기입니다. 네. 이제 유등 축제가 끝나면 빨리빨리 안 치워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저렇게 찍을 수 없으니까. 올해는 좀 빨리 치워져서 저렇게 조만간 또 한번 다시 찍을 계획입니다. 남강이 이렇게 푸른가요? 약간 이 사진이라는 게 이 트릭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보정을 어떻게 해서 네, 가지고 질문할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네. 하늘보다 비친 게 더 파랗게 나옵니다. 아, 사진 찍어보면. 네. 겨울 사진도 이 표지 그림이 겨울 사진입니다. 네, 이거는 2002년도에 제가 필름 카메라, 그것도 파노라마 카메라가 있는데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 카메라로 한 방에 찍은 건데 2002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눈이 진주에 아마 그때 제일 많이 왔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진주 시내버스가 다 끊겨가지고 시내에서 놀다가 도동까지 걸어갔다 뭐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눈이 많이 오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 집에서 걸어가니 눈 때문에 한 20-30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걸어가서 찍은 겁니다. 네. 아마 이런 사진도 찍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지금 기후가 이렇게 바뀌는 상황에 눈이 별로 안 오니까. 네, 그것도 이제 눈이 오고 눈이 내리는 날은 부였기 때문에 사진이 멋있게 안 나옵니다. 근데 눈이 오고 나서 해가 내리쬐고 그렇게 해야 저렇게 찍을 수 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아, 결국은 운이 좋다로 결론이. 그 다음에 야경도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예, 지금은 본래 볼 수 없는 풍경인데 저 이상한 야릇한 핑크색 보이죠? 저 황포도배를 조명을 잘못 써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황포도배가 있을 당시에 찍었는데 저게 2008년도 사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 다시 찍을 수 없는 사진이니까 이제 사진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이 책 10,000원밖에 안 합니다. 정말 많은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이 많은 사진 중에 유 작가님 어느 게 제일 근사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다 좋으시겠지만. 좋은데 이제 필름으로 찍은 겨울 사진이 그리고 또 그런 풍경을 갈수록 볼 수 없는 시기가 계속 오니까 가장 아끼는 사진 중에 하나고 이걸 팔아먹기 위해서 제가 돈을 꽤 들여서 스캔까지 크게 해놨습니다. 사셔도 됩니다. 그 디지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네. 거죠?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사진작가에게 별로 못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거는 사진 50장, 60장 중에 하나 값어치도 안 되는. 근데 어쨌든 참 고맙습니다. 유은정 작가님은 진주에 다양한 형태의 사진을 많이 찍어주셨는데, 최근에 문화골 진주 사진 찍어주셨죠? 섬. 그때 제가 이제 네. 제 관심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건축 분야에 관심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침 개방 행사를 할 때 같이 가가지고 마침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까 그 표지에도 쓰고 그 외에도 뭐 좀 저희 진주문화연구소가 문화곡을 진주라고 하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냅니다. 작년에 나온 그 책의 표지가 진주성 앞에 성곽이 이렇게 발굴이 됐거든요. 참 뜻깊은 행사에 사진을 어디서 구할 데가 없나 하는데 유 작가님이 너무 근사한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주셔서 사례도 못하면서도 어쨌든 부탁을 해서 이렇게 실었습니다. 앞으로 유 작가님 우리 진주를 위해서 좋은 영상 자료 많이 남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다시 박수로 감사했습니다. 보충해서 네네네.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올렸는데. 나요? 무모하게도 처음에 계약할 때
제가 사진도 찍어보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겁이 너무 나가지고 이걸 어찌 감당하나 하고 걱정을 하고 있던 차에 유 작가, 유근용 작가가 마침 연구실에 놀러 와가지고 덤태기를 씌웠죠. 덕분에 이 좋은 사진을 책에다 실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때 안 왔었더라면 저는 아마 고민하다가 죽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책 보시면서 이 책에는 사실 이제 박물관이나 다른 데서 이렇게 지원을 받은 사진도 많이 있고요. 어쩌다가 제가 찍은 사진이 한두 개 있습니다. 몇 개 있는데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건 사진이 아니구나 싶은 건 제가 찍은 겁니다. 그런데 이름은 제가 그 사진 안 넣고 그냥 다 유근용 작가 이름으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편성해서 사진을 올린 셈인데 보시면 이런 거 한번 보세요. 페이지 네. 62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62쪽 보시면 이 기둥이 다 수직으로 서 있죠. 제가 찍으면 이게 기둥이 다 비스듬하게 됩니다. 작가가 찍으면 기둥이 다 서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보정입니까? 아니면 카메라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건축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그런 걸로 뭐 돋보기도 하고 있는데 거기는 특수 렌즈가 있습니다. 건축 사진은 특수 렌즈가 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가져오는 건데. 네. 그래서 이런 별거 아닌 거 모르고 보시면 그만인데 그게 그 바로 앞 페이지 보시면 현판 찍은 사진이 있죠. 이거 기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 제가 찍은 거거든요. 있다고 해요. 근데 기둥만 이것만 보시더라도 벌써 사진이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현판 사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현판 사진을 이게 포토샵이나 어떤 데에서 이 삼각형으로 딱 자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른 게 아무 필요 없이 딱 잘라집니다. 이 작가가 찍은 사진은. 근데 제가 찍은 사진은 그게 안 되거든요. 왜냐면 전부 사다리꼴이라서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낸 책을 봐도 다 사다리꼴이에요. 우리 책만 사각형이에요. 이거 참 신기한 일이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런 게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렌즈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먼 곳에서 그러니까 이 높이 차가 최대한 적게 찍으면 이제 바로 세울 수 있고 또 렌즈도 아까 말한 그 세울 수 있는 렌즈가 있고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네. 황 교수님 상당히 겸손하셔서 그런데 165쪽에 있는 사진은 황 교수님 작품 아니신가요? 165쪽이? 마지막 사진. 네. 저거 165쪽 마지막 사진은 어쩌다 하나 건진 겁니다. 마침.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진짜 가가지고 사진을 그날 이게 이제 제가 찍어보겠다고 간 첫날이거든요. 첫날이라서 적어도 한 200장 이상 찍었을 텐데 딱 이거 하나만 초점이 맞았어요. 나머지는 사진 중앙만 초점이 맞고 가에는 초점이 안 맞아요. 이상하게. 나중에 보니까 카메라 세팅이 잘못되어 있었던 건데 그거 모르고 전부 찍었는데 이상하게 이 사진 하나는 다 초점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하나를 던졌습니다. 사진 얘기해도 우리 다시 콘서트 또 열어야 되겠죠. 근데 죄송합니다.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유근용 작가님은 진주문화를 찾아서 첫 번째 작품이 아닙니다. 맨 뒷줄에 나온 진주문화를 찾아서 리스트를 보시면 목록을 보시면 아시지만 18번째 책 복자 정찬문 책에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복자 정찬문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11월 23일 날 토요일 날 문화기행을 갑니다. 진문화연구소에서 문화기행을 가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캐톨릭의 복자, 정찬문, 사범 공소, 문산성당, 뭐 이분의 묘소 이런 데를 가는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이사이에 문화연구소 깨알 광고 많이 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은 다시 황 교수님께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촉성로 올라가 보시면 현판이 참 많이 있죠. 이 사진에도 많이 여기 있습니다. 좀 아까 사진 설명하는 중에 뭐 사다리꼴 나는데 왜 유 작가님 찍은 작품은 사각이 되느냐 뭐 이런 말씀인데 제가 던지는 질문은 사진이 아니고 내용입니다. 환자로 대해서 이해하기 힘드시죠? 이 책 들고 다니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현판을 어떻게 걸게 되나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런 걸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걸 바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이 사진을 보니까 아까 제가 드렸어야 될 말씀 아직 못 드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아까 질문에 조금 더 보충 설명 좀 하고 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돌기둥인데 돌기둥으로 바뀐 거가 이게 촉성로 모습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직 네. 그러니까 잘 크게 나는가요? 저는 잘 안 이게 돌기둥으로 된 데는 지금 루 중에서 경유루밖에 없습니다. 경유루하고 촉성루밖에 없고 광한루는 이 둘레 쪽으로만 돌기둥이고 안쪽은 나무기둥이고요. 나머지는 이게 나무기둥이거든요. 남대문이 불탔어도 그 폐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냥 그대로 인정을 받는 것처럼 이제는 혹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촉성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이 돌기둥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천하없는 일이 생겨도. 그래서 이제는 한번 국보 지정되면 다시 해제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창원 명곡산에서 가져왔다고 하는 돌인데요. 또 우연히도 그 바위를 깨서 가져왔는데 그 바위의 이름이 촉성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또 무슨 인연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조금 다른 얘기 조금 드리고 나갈게요. 이제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있는 진주 성도입니다. 이거를 보시면 여기저기 조금씩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확대해서 보시면 전혀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원본을 돈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확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이 사진을 바로 보신 분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의 느낌을 느껴보시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이 배만 해도 배가 다 다릅니다. 배가 다르고 이게 놀고 있는 배인지 건너가는 배인지 고기 잡는 배인지 물건을 실어 나르는 배인지 또는 이런 거는 이제 배에서 아예 숙식을 해결하면서 사는 이런 배들이 있고 그다음에 루 위로 올라가면 누각에 촉성루가 있고 옆에 익루가 보이죠? 익루가 기역자로 있는 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삼층 비석도 있고 여기 의기사도 다 그려져 있고요. 또 한자로 이름을 다 써놨습니다. 여기에 무슨 창고가 있었고 별창, 주창, 진창 하는 창고가 있고 이게 이제 영남 포정사 문 있는 데에서 여기가 포정사 문인데요. 거기 안쪽에 이렇게 관원이 또 관아가 있고요. 이게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다 그려져 있습니다. 진남루가 지금 말하는 북장대입니다. 북장대 그림. 또 이쪽으로 오면은 서문이 있고 서문 옆에 호국사 있고 서장대가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서장대하고 북장대가 진주성에서 가장 높은 위치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 정말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이게 지금 연꽃이 많이 있거든요. 해자라고 해서 그 성 밖에 연못이 있습니다. 공격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죠. 인공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진주성 여기는 아마 자연적으로 이런 못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연꽃이 아주 만발해 있습니다. 이게 뭐 응향각이라고 향이 어려있는 각이라고 하는 정자도 있었고요. 연꽃이 아주 만개해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보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게 이제 충남
충남역사박물관에서 제공받은 건데요. 이 그림도 보시면 아주 그 해자의 연꽃이 가득 피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꽃을 다시 살려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연꽃이 있어야 연꽃을 살리죠. 여기도 기역자 그 인물가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은 너무나 좀 사람이 많이 안 보여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요. 집만 똑같은 집들이 너무 많이 그려져 있어서 예술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지도들 다 지금 확대해서 보기가 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만 보시면 전부 그 임무가 그려져 있는데 그 임무 이름은 함옥헌이라고 하고요. 그게 1906년에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임무가 있었던 것이 임진왜란때 다 불타고 그 뒤에 두 개는 중수를 하는데 중건을 하는데 또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만 끝까지 남아가지고 함옥헌이라고 하는 그 부속 건물은 끝까지 남아서 있다가 1906년에 허물어 버린다고 합니다. 허물어졌는지 허물었는지 좀 불분명합니다만 1906년에 없어지는데 없어지기 전에 그림들을 보면 전부 그걸 그려놓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찍은 사진들에는 하나도 그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하나가 지금 전해지는데요. 이게 1901년에 찍은 겁니다. 1906년에 허물어졌는데 1901년에 건너편에서 찍은 이 사진에는 사진으로 보는 유일한 함옥헌 건물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일본 그 지리학자 고토 분지로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 기행록이라는 논문을 쓰면서 책이 아니고 논문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사진을 여러 장 실었는데요. 그 논문을 책처럼 논문이 아주 길어가지고 그 책으로 이제 번역을 해서 냈습니다. 그 번역을 한 사람이 전에 그 경상대학교에서 근무했던 손일 교수가 했었고, 손일 교수는 이제 부산으로 갔다가 이제 퇴직을 했는데 연락이 돼가지고 이 출판사에서 바로 이 원본 사진을 제공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 책에는 이 부분만 좀 확대해가지고 실려 있는데 문제는 그 책에도 썼습니다만 이게 잘 보시면 모든 그림에는 기역자 건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충청로 쪽으로 기역자로 되어 있을 거는 뭐 당연한 일이고 오른쪽으로 조금 이만큼이 나와 있는 게 보입니다. 맞배지공으로. 그래서 T자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역자가 아니고 모든 그림은 기역자인데 사진 한 장이 T자입니다. 이거 어느 쪽을 따라야 됩니까? 사진 한 장짜리 사진을 따라야 되나요? 100장짜리 그림을 따라야 되나요? 사진은 뭐 움직일 수 없는 거라서 기역자형이라고 이제 하지 말고 T자형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아까 그다음에 아까 이제 현판 했잖아요. 그 척성루 건물만 가지고 얘기해도 정말 참 많은 얘기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현판 이제 많이 걸려 있죠. 네, 현판. 이거를 또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지금 대들보가 아주 화려한 게 있죠. 이 건축에 대해서는 거기 책에 간단히 써놨는데 제가 고건축을 잘 모르니까 전문가한테 좀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거 사진을 다 보내드릴 테니까 한 페이지만 좀 써달라고 그랬더니 이 고건축 전문가가 써서 보냈는데 제가 봐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 쓸 수는 없고 그 고건축 전문가의 아들이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저 사람이 제 조카니까 고건축 전문가는 저희 형입니다. 형한테 부탁해가지고 한 페이지를 받았어요. 안 실을 수는 없고 설명 쓰긴 써야겠고 그래서 그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처리하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 형님한테서 들은 이야기는 대들보가 특이하다. 대들보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다 연결되어 있죠. 하나의 나무입니다. 이게 제일 양쪽에 제일 앞쪽에 있는 것과 제일 뒤쪽에 있는 거 이거는 평주라고 해서 좀 낮은 기둥이고요. 마루 가운데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은 고주라고 합니다. 높은 기둥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건물은 촉순로를 제외한 거의 모든 규모가 큰 건물은 이게 영남로 건물인데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고주하고 고주 사이에만 대들보를 걸고 고주하고 평주 사이에는 트들보라고 해서 이렇게 작은 거를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도리가 쭉 가가지고 칠량가라고 하는 거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건 칠량가인 건 똑같은데 대들보 거는 방식이 달라요. 뭐 이래도 건물이고 저래도 건물이니까 뭐 마찬가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 다음에 사진 나오겠지만 50년에 파괴되기 전 촉순로 사진을 봐도 이렇게 평주에서 평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들보. 근데 그게 또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대들보를 평주에서 평주까지 걸려 있었으니까 새로 지을 때도 꼭 그대로 짓자라고 하는 의식, 그대로 재현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문제는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긴 나무를 구하기가 어렵고 특히 이제 소나무로는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나무를 못 구해가지고 설악산에서 이걸 해가지고 옵니다. 272년 된 전나무를 벌채를 해가지고 쭉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들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가 쓰기에 편하다 이런 건 전혀 아니지만 예전하고 똑같이 복원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점, 그런 그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니 대들보를 그렇게 했을 때는 다른 데는 오죽했을까? 똑같이 복원하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을 것이다. 이게 바로 그 벌목하던 장면인데 지금부터 보시는 사진은 전에 교육감을 하셨던 강용성 교육감의 손자가 진주문화원에 기증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제가 몽땅 다 한 40여 장 되는데 그 중에서 좀 관계없는 거 빼고 그거를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무를 벌목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잘라내죠. 이게 지금 촉순로에 걸려있는 그 나무, 대들보 나무 자른 겁니다. 긴 걸 자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또 토막을 내고 이렇게 이제 전리품처럼 이렇게 이제 올라가 앉아 있죠. 이걸 이제 운반을 해야 되는데 산에서 이걸 운반에 내려오기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움직일 것 같습니까? 이게 안 되죠. 이거 어떡하지 하고 지금 하다가 방법을 찾습니다. 네, 3, 4단 장병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끌어내려가지고요. 다 내려놓으니까 이제 좀 안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념으로 술도 한잔 합니다. 트럭에다 실었는데 그게 트럭 한 대 다 실릴 줄은 몰랐어요. 아무리 맨날 재무시라고 해도 그걸 다 실어가지고 가니까 앞으로 나오고 뒤로 나오고 해서 너무 길어져가지고 꼬불꼬불한 시골길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담을 여러 개로 허물면서 허물고 지나가고 나서 다시 쌓아주고 군인들이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싣고 왔다고 그럽니다. 당시 그 3, 4단장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투스타니까요. 그렇게 해서 와서 이제 이렇게 집을 지키고 이분이 혹시 선임 되신 분 아니시죠? 박세재 선생님 아니시죠? 아닙니다. 네? 아니시죠? 혹시 선임 되신 분 얼굴 나오면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승만 대통령도 와가지고 이렇게 낙성식에 인산인해를 이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박동진 선생님이 제공해 주신 사진입니다. 아까 잠깐 봤고 대들보 위에 올라가서 어떤 상량식 밑에서 이것도 이제 확대해서 보면요 이런 데 있는 글씨까지 다 보입니다. 평풍 글씨도 거의 알아볼 수 있고요. 상량 광경이고요. 역시 그때 제공해 주신 이 석축인데 아마 촉순로 바로 아래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위쪽이 촉순로 지금 허물어져 가지고 그렇지만 다 복원이 되어 있죠. 또 다른 데서 제공받은 사진입니다만 작업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현판 말씀 이제 짤막하게 네, 하시죠. 이게 맨 처음에 걸려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 글씨 촉순로 현판입니다. 그거를 지금 박세재 선생님께서
보관하고 계셨었는데 이거 소중한 거를 모르고 보관이 좀 잘못돼가지고 지금은 물건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고 그러십니다. 되게 보관하고 계셨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 글씨가 좀 돌석자가 너무 커져가지고 약간 이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판 종류는 이렇게 뭔가 이 건물의 성격을 말해주는 현판, 아까 촉성로라고 이렇게 하거나 이런 현판들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확대해서 보면 여기에 유당 정현복 선생 글씨입니다. 복자가 복복자로 되어 있죠. 근데 제 책에는 이 왼쪽에 보일시 대신에 수레거를 넣어가지고 그 바퀴살 복자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제가 오자 났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개명을 했습니다. 복복자에서 바퀴살 복자로 개명한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남장대 이런 게 건물의 성격을 말해주는 거죠. 장대라고 하면 장수가 지휘하는 곳이란 말이고요. 장대가 동서남북에 있어가지고 속성 진주상에 남장대, 동장대, 서장대, 북장대 다 있었습니다. 지금도 서장대, 북장대는 남아있고 동장대가 없어지고 이름만 장대동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의 성격을 나타내주는 현판과 그 다음에 이제 대개 건물에는 그 건물에 관계된 기록을 써두는 기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촉성로 기인데요. 하륜 선생이 쓴 촉성로 기문이고요. 거기 지금 걸려 있습니다. 중수기도 두 편이 이렇게 걸려 있고요. 책에 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판들입니다. 지금 걸려 있는 시판 사진은 따로 소개 안 드려도 책에 워낙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지금 보시는 거는 소실되기 전 시판 사진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사진들인데요. 이것도 확대하면 글씨를 거의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되는데 이 대들보에 이렇게 다 걸려 있죠. 시판이. 지금은 대들보에는 이런 시는 안 걸려 있습니다. 다른 기록은 걸려 있어도 그 시판은 변두리로만 돌아가면서 걸어놨는데 여기에는 아주 빼곡하게 시를 걸어놨습니다. 이 사진도 보시면 더욱더 그렇죠. 네, 이런 게 이거 확대하면 이 글씨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확대하시고 이게 진양 수계서라는 사진인데요. 요거는 지금은 이게 걸려 있습니다. 좀 달라졌어요. 모양새가. 이게 남장대 오른쪽에 걸려 있는 현판인데요. 이거하고 그 앞에 거를 비교해 보시면 여기가 좀 떠 있고 중간중간 이렇게 비어 있는 자리도 좀 있습니다. 뭔가 기록을 해야 될 자리가. 근데 이런 거가 그 전부터 정확하지 않아서 자하고 본관을 썼던 자리인데 그걸 잘 몰라서 그냥 비워놨던 거를 여기 이제 쓴 사람이 김근호라고 해서 타경 김일손의 이제 몇 대 손인데 1800년대 후반에 이걸 지었거든요. 1886년에 쓴 겁니다, 이게. 그때 쓰면서도 모르는 건데도 다 비워놓고 썼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다시 만들면서 전부 다 채워 넣었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몰랐던 거는 다 보충해가지고 31명 그 진영 그 수계 개원 명단을 다 이제 써 넣었습니다. 이런 식의 현판이 있고, 현판의 성격은 그러니까 건물의 성격을 나타내주는 현판, 그 다음에 그 건물의 매력을 써주는, 말해주는 현판, 그리고 이렇게 시 현판,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현판 얘기해도 더 끝이 없을 것 같았어요. 저희가, 현판, 특히 그 중에 이제 시판 가운데 좀 어떤 게 근사한가, 우리가 좀 가서 배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추천을 하나 받았습니다. 어떤 게 근사하다고 좀 추천해 주셨죠? 저희가 낭독을. 예. 개인 취향이라서 다 다르시겠지만, 제가 추천해드린 것은,
그 창찬 신유한이라는 사람의 촉성로에 쓰다라는 작품인데 바로 이렇게 기둥에다가 써놓은 거 주련이라고 그럽니다. 8구로 되어 있는데 기둥이 앞에 정면에서 볼 때 6개밖에 없죠. 옥한 집이니까. 그래서 맨 첫 구는 여기 동쪽으로 이 기둥 돌아가면 입구 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을 향해서 6개가 있고 마지막 기둥을 또 서쪽으로 돌아가면 의기사 쪽에 그쪽에 마지막 구가 걸려 있습니다. 그걸 다 모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 시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추천해 주신 제 촉성루라고 하는 게 이게 한자로 써서 좀 죄송합니다. 이게 좀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거를 우리 황 교수님이 또 풀어주셨어요. 그 풀어주신 것을 우리 김재영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제 촉성루 청천 신유한 진양성 밖 강물은 동쪽으로 흐르는데 빽빽한데 향기로운 난 푸르게 비치네. 임금 은혜 보답키론 천지사이 삼장사요. 나그네 붙잡는 건 강산의 한 누각이라. 병풍에 해 비치니 잠긴 교룡 춤을 추고 군막에 설이 치니 자던 백로 시름하네. 남쪽 하늘 바라보니 전쟁 기운 배지 않고 장대의 풍악소리 봄놀이에 어울리네. 제 촉성루를 지금 낭독해 주신 김재영 선생님은 그 진주민의 총 사목장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 맨 처음에 진주 남봉가 불러주신 분들 또 저 김재영 선생님 이런 분들이 진주의 민속예술을 이끌어가는 젊은 분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좀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가 어떤 시인가 좀 내용 우리 들었습니다만은 그 시기로 보면 임진왜란 끝나고 100년이 좀 넘은 시점에 지어진 것입니다. 그 생물년으로 봐서 100년 조금 넘은 시점에 지어진 것인데 시 속에 이렇게 전쟁의 아픔이 아직도 남아있죠. 지금 우리가 6.25 끝난 지가 80년, 70년이 됐습니다만 거의 뭐 잊고 사는데요. 100년 넘은 임진난의 그 아픔을 그대로 또 담아내고 있고 이 시에서 뭐 이제 내용은 뭐 보시면 책에도 소개했습니다만 그 대나무 이야기가 맨 처음 나오거든요. 강 건너편의 대나무. 아까 그림에서도 보셨지만 그 규장각 지도에서 보면 건너편에 죽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죽자, 밭전자, 대나무 밭이라고 이렇게 지도에도 그려놨는데 딱 촉성루 맞은편에 대나무가 이렇게 있었던 거를 그대로 또 이 시에서 노래하고 있죠. 이거는 그 대나무는 이게 그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진주하고는. 진주의 비봉산이 진주의 진산인데 그 비봉산에서 비봉산 뜻은 이제 날아갈 날비자고 봉황새 봉자니까 봉황새가 날아가는 봉황새라는 뜻인데 그 봉황새가 오동나무에만 깃을 들고 대나무 열매 죽실만 먹고 산다고 하죠. 그래서 그 비봉산의 봉이 먹으라고 대나무를 꼭 심어둔다고 그럽니다. 근데 옛날에는 훨씬 더 많았는데 정리하면서 많이 없앴지만 그래도 지금 상당 부분 대나무가 잘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징적으로 잘 앞으로도 보존이 되었으면 좋겠고 옛날 시인들도 그 촉성루 노래할 때 대나무를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설명 들으시면서 얼마 전에 진주시에서 그 앞에 대나무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 뭐 없애고 관람석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다가 많은 시민들이 아니다 이런 지적을 하니까 철회한 걸로 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황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정말 수백 년이 아니라 수천 년 지나온 그런 전설과 이 풍광을
오늘날 사는 우리가 그걸 완전히 훼손할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진주라고 하는 역사와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잘 가꾸고 이어 다음 세대에 전달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사실 8시에 끝내려고 애쓰다가 이게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좀 서둘러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던진 거를 좀 생략을 하고요. 거기에 그 시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와서 촉성로 중 삼장사 뭐 이런 시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다. 삼장사에 대한 논란이 촉성로를 둘러싸고 또는 뭐 진주성, 임진왜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끝나는 시간을 저한테 말씀 안 해줘 주셔가지고 저는 미처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8시까지 끝내기도 좀 할 것 같은데요. 삼장사 얘기만 해도 정말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이게 우선 삼장사가 누구냐, 삼장사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부터 그렇고요. 삼장사 시라고 이제 그러는데 삼장사 시라고 하는 것의 작자 문제부터 불거집니다. 이제 두 가지 우선 크게 나눠서 보면은 삼장사가 누구냐라고 하면 이쪽 영남 쪽 사람 3사람이다라는 설과 호남 쪽 사람 3사람이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영남 쪽 3사람은 학봉 김성일, 그다음에 대소원 조종도, 그다음에 곽재우, 홍의장군 곽재우 이렇게 3사람으로 뽑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설은 조종도 대신에 이로라는 사람을 넣어서 이렇게 3사람을 뽑기도 합니다. 어쨌든 전부 영남 사람으로 3사람이 이루어져 있죠. 반면에 호남 쪽 사람이다라고 하는 데에서는 최경애 장군, 김찬일 그 창의사, 그다음에 황진 장군 이렇게 3사람이라는 설과 황진을 빼고 고종후를 넣어서 3사람을 말하는 이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좀 4가지 설이 있는 셈입니다. 호남 삼장사도 2가지 설, 영남 삼장사도 2가지 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작자가 누구냐 하면 영남 삼장사설을 주장하는 데서는 학봉 김성일이 작자다. 그 시의 작자다. 시는 거의 이제 책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김성일의 문집에는 그렇게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걸 지은 것으로 나와 있질 않습니다. 나중에 언행록을 쓰면서 이제 그게 들어가고 1호의 일기에서 뭐 나오고 하는데 그것이 또 틀렸다라고 해가지고 그 관계는 저도 지금 머릿속에 다 들이지 못하면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호남 삼장사설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쪽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그 네 사람 다 합해도 진주성 전투에 죽은 사람 하나도 없다. 김성일은 진주성 2차 싸움 나기도 전에 작고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3사람은 임진왜란 다 끝난 뒤에 몇 년 지난 뒤에 죽었고, 곽재우는 뭐 1610 몇 년에 죽으니까 아주 뭐 관계가 없어요, 전투하고. 근데 호남 삼장사라고 일컬어지는 최경애, 김찬일, 황진 이 3사람은 고종후를 포함해서 4사람 다 진주성에서 순국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시의 내용이 굉장히 비장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혹시 페이지 누가 찾으신 분 계시나요? 삼장사 시가 소개되어 있는 부분 127페이지 있습니다. 127페이지요. 28페이지. 28페이지. 이거 아니. 114쪽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위에 현판이 달려 있고 그 밑에 이제 해석을 써놨는데, 촉성루 위에 올라 있는 삼장사 한 잔술에 웃으며 장강물을 가리키네. 장강의 강물은 도도히 흐르노니 물결이 닿지 않는 한 호는 죽지 않으리. 이게 아주 비장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싸운 사람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 느낌도 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호남 삼장사설에 좀 설득을 당하고 있는데, 영남 삼장사설을, 그러니까 지금은 와서 그런 게 아니고 조선시대 때도 내내 2가지로 싸웠습니다. 2가지 다 있어가지고 서로 공박을 했고, 이것 때문에 호남 그 유림들이 진주에 쫓아오고 막 싸움도 나고, 심지어 어떤 교수님은 호남 삼장사설을 처음 주장했다가 이쪽 분들한테 아주 거의 뭐 봉변 당하다시피 아주 곤욕을 치렀던 분도 계십니다. 벌써 한 30년 넘은 논문인데요. 경상대학교 박성식 교수님이 그 논문 썼다가 아주 애를 많이 자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정도로 아주 첨예한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마무리를 짓겠다 해가지고 중재 김황이라는 분한테 부탁해가지고 삼장사 기실비라는 걸 세웁니다. 지금 그게 어디 있냐면 촉성문 들어가서 촉성문 가는 중간에 나무가 하나 큰 게 있는데 그 나무 바로 옆에 비석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삼장사 기실비고 이 촉성문 중 삼장사 작자는 김상일이고 그 삼장사라고 일컫는 사람은 거기서는 아마 1호를 포함했을 거예요. 김상일, 1호, 곽지호 이 세 사람입니다. 곽지호가 아니고 조동동과 참 헷갈립니다만 그렇게 해서 딱 비석에다 세워놓으면 더 이상 논란이 없겠지 하고 세운 게 60년대거든요. 그 이후로 논란이 시작돼가지고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논문 나오고 있고요. 관련 자료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느 쪽이라고 여기서 결론 못 내리는데 열린 결론으로 놔둡니다만 저는 은근히 호남 삼장사설 왜냐하면 시의 느낌이 그래야 오히려 시가 살 수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다른 데서는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거. 앞으로 연구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을 합시다. 제가 시간이 8시까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양해를 좀 구해주시면 조금 더 늦추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특별한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요. 황열 교수님 노래를 청하려고 합니다. 황열 교수님께서 쓰신 이 책을 보면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까 진주남군가를 통해서 그게 이제 11쪽에 나와 있습니다. 진주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참 이렇게 한 글을 했는데 그 전에 그 앞에 진주야 천리길 진주라 천리길 죄송합니다. 눈이 좀 진주라 천리길이라고 하는 것을 맨 처음 시작을 하고 맨 마지막 부분에 쓰셨습니다. 이유가 있을 텐데 좀 짧게 말씀하시고 이 노래를 직접 청하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먼저 노래에 대한 설명을 이게 이제 좀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1절로 시작해서 2절로 끝나는데 그건 결국 같은 노래니까 시작한 자리로 돌아온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다. 그거는 사진에도 그걸 담았습니다. 사실은 이 얘기 안 하면 아무도 모를 것인데 맨 처음 사용된 사진 그 빨래하는 안악 사진이 있죠. 그거하고 제일 마지막 13쪽에 있는 사진 아까 봤었던 제가 찍었다는 그 사진은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촉성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현재 촉성로를 보고 그래서 마지막 사진만 유일하게 그 액자를 담았습니다. 책 마지막 165페이지라고 그러셨죠? 보시면 그 액자에 담겨져 있는데 이제 액자에 넣어서 마음속에 간직한다라는 그런 되지도 않는 의미를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쓰셨나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노래도 사실은 저는 이제 진주가 백지니까 그 진주라 천리길이라는 노래가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 저도 이 책 쓰면서 이제 이 노래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작사, 작곡, 그다음에 가수 셋 다 월북을 했습니다. 1941년에 만들어진 발표된 곡인데 유교 나기 전에 다 월북을 했는데 그 중에 노래하신 분은 이규남 씨는 나중에 월북이 아니고 납북이라고 밝혀졌다고는 합니다만 그 당시로 봐서는 셋 다 월북을 했기 때문에 그 유교 나고 나서 바로 거의 제1호로 금지곡이 됩니다. 그래서 진주분들도 사실은 아는 분이 많지 않아요. 언제 풀리냐면 1992년에 풀립니다. 40년 만에. 92년에 비로소 금지곡에서 이제 풀려가지고 들을 수는 있고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면 몇 가지 버전이 있긴 있습니다. 혹시 이 곡을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십니까? 이 곡을 제가 공부를 해봤는데 예. 그 진주 출신 아가씨였습니다. 예. 다 재수도였습니다. 예. 일본 유학생이 있는데 일본 유학 가가지고 유부남을 사귀었어요. 예. 그 사귄 유부남을 몰랐는데 남자를 알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방학 때 진주에 와가지고 이 하재수가 진주에 왔습니다. 칠암동을 쭉 걸으면서 그
그 가수원 땅콩밭 찌꺼리면서 그렇게 그 회고를 하는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 나중에 그 남자가 결국 난 유부남이다라고 하면서 밝히고 결국 표제도 합니다. 그 스토리를 이렇게 노래 지었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출전이 어딥니까? 그 책에서 봤습니다. 책에서요? 네. 저희는 출전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용을 못하거든요. 노래를 부탁을 드리죠. 스위치. 제가 이 노래를 처음에는 아주 간단히 생각하고 그냥 말하듯이 한번 불러볼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좀 생겨가지고 어떻게 좀 멋지게 해볼 수 없을까 해서 좀 뭘 만들어봤습니다. 만들었더니 만든 걸 집사람이 보더니 그렇게 시시하게 만들었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박수로 아시는 분은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 1절과 2절 사이에 랩이 있습니다. 이거 만드느라고 이틀 동안 못 잤습니다. 이거 불 앞에요. 진주라 천리길을 내어이 왔던 조선루에 달빛 마음 나무 기둥을 얹사안고 타향살이 심사를 위로할 줄 진주나 천리길을 아리왔던 연자방아 돌고 돌아 세월은 흘러가고 인생은 노랗거나 청춘도 늙었으나 늙어가는 이 청춘에 젊어가는 옛 추억. 아, 손을 잡고 헤어지던 그 사람은 간 곳이 없구나. 진주라 천리길을 내어이 왔던 곳 양강가에 외로이 이 소리를 들을 적에
고맙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입니다. 죽었다 깨라도 저는 못하는 겁니다. 제가 특별한 분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황 교수님을 배울 수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모님이 와 계십니다. 사모님. 저도 뵌 적이 없습니다만은, 네, 우리 사모님 박수. 고맙습니다. 네. 사모님께서는 이렇게 훌륭한 것도 이렇게 보시는 높은 수준의 분이시기 때문에 황 교수님께서 어디 가서 이런 강연하시거나 이런 거 와보신 적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듣고 꼭 소개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글 쓰시는데 아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사모님의 내조 없었으면 아마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시간이 좀 흘러가긴 했는데 굉장히 궁금한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좀 한두 개 받을까 합니다. 네, 최 단장님. 네. 그 진양구 후보란 말이 있습니다. 진양구 후보가 그 신대광 광씨,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울의 정릉이 그 우리 신대광 광씨의 묘지 아니겠습니까? 네. 신대광 씨가 아주 불행한 삶을 살고 아들도 그 방건 강석이 피살당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분 고향이 어떤 책에는 진주다, 어떤 책에는 황해도 곡산이다 라는 말입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친정에서 애를 낳기 때문에 그 강 씨의 어머니 고향이 진주기 때문에 진주 문사에 만들었는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진주에 와가지고 애를 낳았다. 그래서 태어난 데는 진주가 맞다라고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혹시 맞는지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진양이란 말이 그때 처음 생기는지 진양 대보부부, 진양 보부란 말을 얘기해서 그 앞에 뭐 진주, 광주, 청주 말이 있었는데 진양의 말이 그때 그 조선 초에 처음 생기는지 그거 좀 방을 좀 아니, 중학생들 수준 질문이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그 고향 문제는 그러니까 혹시 신대광후에 태어난 곳이 아니고 외가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외가인 진주에서 태어났는지 그럴 때 어머니가 진주에 와가지고 예. 신대광 광씨를 낳았는지 그러니까 진주에 와서 나왔는데 온 곳이 시댁이 아니라 친정으로 와서 나와가지고 혹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 말씀이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실록에 있는 내용대로 여기 인용을 했는데 그게 친정인지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한번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진양이라는 이름. 진양이란 이름의 그 이름의 편찬도 쭉 그 고려사에 있는 내용대로 그리고 세종시로 지리지에 있는 내용대로 라면 그때 아마 이제 도부 이름 생길 때 처음 생긴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전에는 진양이란 말을 안 썼으니까요. 지금도 이제 다시 없어져 버렸습니다만 이제 진주시로 합쳐져 가지고 명칭 변경이라든지 그 제가 이거 쓸 때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분이 지금 오늘 혹시 오셨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김준영 교수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준영 교수님이 이 진주의 역사가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공부를 해서 이거 넣어야 된다 싶어서 공부를 했는데 정말 근대 와서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심지어 면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읍이 됐다가 군이 되고 시가 되고 이렇게 됐는데요. 어렵더라고요. 그것도. 근데 진양이라는 이름은 하여튼 기록상으로는 그 전에 발견된 게 있으면 올라가야 되겠지만 그런 게 없으면 그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네. 네, 지금 촉성도에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국보로 지정되면 지금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좀 우려를 하는 분 의견이 있더라고요. 혹시 국보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지금 그 촉성도 올라 시기도 하고 거기서 뭐 다양하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게 가능할까요?
그거는 지금은 이제 루 중에서 국보로 된 거는 아마 경유루밖에 없을 텐데 다른 지방에 있는 루는 하나도 국보가 없습니다. 영남루 아까 말씀드린 다 해서 이제 광활루 국보가 아닌 건 전부 보물이거든요. 그 국보가 되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국보였을 때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좀 달라지긴 하겠죠. 이를테면 경유루 같은 것도 무작정 개방하진 않거든요. 그 전에 유홍준 문화재청에 있을 때 거기를 뭐 개방을 하고 쓰긴 했습니다만 그 점에서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이라면 그게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보로 하는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건물 버립니다. 사람이 사용을 해야 유지가 되는 거지 사람 못 들어가면 건물도 같이 금방 달라져 버립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수 선생님이시죠? 네. 혹시 다른 질문? 네. 최 교수님. 아까 속성도 글자서 예. 조윤현이라는 분이 쓴 국적 예. 그 현판 소유자 그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참 앞으로 가야 되겠는데. 예, 여기 있습니다. 아, 예. 예. 이거 이거 아닌데요. 아니요. 이건 아니고. 이거죠. 예. 저 글자를 쓴 분은 조윤형이라는 조준중기 사람인데 저 시골 할아버지입니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아주 잘 썼죠. 근데 저 글자도 저 현판도 그 6.25 때 다 불타고 없어졌죠. 남았습니까? 아니, 이건 현판에 걸려있던 건 당연히 다 같이. 그러면 있죠. 시판은 다 타버렸던 거죠. 그럼 시판은 다 타버렸는데 그 글씨는 건 언제 누가 썼습니까? 예, 그거 설명을 드릴까요? 예. 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저거는 지금 불에 안 탔습니까? 다 탔죠. 네. 이것도 탔죠. 만드는 거고요. 그 시판이 지금 9개가 안에 걸려있고 바깥에까지 하면 10개인가 그 주변까지 하면은 시판이 그렇게 걸려있는데 대개 이제 하시, 강시, 정시가 2개씩 다 차지하고 정시가 하나 더 정시가 진주하면 하강정이잖아요. 그래서 정시가 셋, 하시가 둘, 강시가 둘, 그리고 한봉상 한시 하나 또 뭐 그 박시 하나 이렇게 9이 걸려 있고 주련으로 이제 신유한이 걸려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도 그렇게만 걸려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걸 아까 사진 보셔서 아시잖아요. 사진에 대들보에까지 빼곡하게 걸려 있었는데 누구의 시가 걸려 있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이 있는데요. 제일 끝에 요겁니다. 이 촉성루지를 저한테 또 제공해 주신 조홍국 교육장님 어디 계십니까? 교육장님 저는 이번에 이제 알게 됐는데요. 저한테 정말 격정적인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선 박세재 선생님 그 자녀분들 만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또 직접 이렇게 좋은 자료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촉성루지를 처음 저는 이제 접하게 됐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그거는 제가 여기 이제 사진 안 찍어왔습니다만 재현 음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촉성루지 안에 그 재현 음영에 거기에 적혀있는 시가 26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촉성에 걸려있는 9수 주련까지 합해서 10수 중에서 그 26수에 포함된 시는 서너 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이제 모르는 시들인데 26명 중에 한 명만 명함 정식만 2수가 걸려있고 나머지 전부 한 수씩 걸려있어요. 그러면 25명의 시가 거기에 촉성루지에 쓰여 있습니다. 이게 제 추측한데 이 촉성루지가 발행된 게 1960년 3월 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준공되기 몇 달 전입니다. 준공되기 몇 달 전이고 촉성루가 불탄 뒤로는 10년이 지난 뒤죠. 근데 재현 음영이라고 해서 26수를 거기다 적어놨다는 것은 영남문학회에서 발행한 책인데요. 아주 몇 장 안 되는 48페이지까지밖에 없는 아주 작은 책입니다. 이 책은. 근데 거기에 하여튼 26수를 재현 음영 여러
훌륭한 분들이 지은 시라고 해서 26수를 올려놨는데 근거 없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겠나. 그렇다면 그 이전에 불타기 전에 있었던 시를 누군가가 채록해놨다가 거기다가 실은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밖에 다른 여타의 아무런 물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이 촉성로지 안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십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촉성로지니까 이 십경은 촉성루 십경입니다. 진주 십경, 진주 팔경 이런 게 있죠. 근데 촉성루 십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글씨가 알아볼 수 있습니까? 네, 맨 처음에 아산명월 있죠. 네, 월화산에 밝은 달 뜰 때 이게 하나의 그거고요. 두 번째 풍천모범 이게 이제 수수께끼입니다. 우선 놔두고요. 의암 낙화, 의암에 꽃이 떨어질 때. 그다음에 봉산 한글로 기운이라고 했는데 한자 보면 귀운이죠. 돌아갈 귀자. 봉산 아마 비봉산이겠죠. 비봉산에 구름이 넘어가는 모양. 그다음에 환경고송, 선악산 고개에 빼어난 소나무. 그다음에 천전수죽, 천전동이죠. 그쪽에 수죽, 긴 대나무. 그리고 적벽 심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보면 표화입니다. 빨래 한다는 표자입니다. 적벽은 듀별이 되죠. 거기에서 빨래하는 활동 아가씨. 그다음에 산사효종. 이건 어느 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너편 망진산 쪽에 있는 절인지 아니면 비봉산 밑에 있는 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에 있는 절에서 새벽에 치는 종소리. 그다음에 만경청남. 만경산이겠죠. 만경산에 개인 인해, 안개 같은 거, 인해가 끼인다 그러는데 그 개인 거. 수정납조. 수정이 수정동인지 아니면 수정 같은 것인지 모르지만 다른 데서 보면 전부 다 지명을 앞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수정동일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수정동 쪽으로 해가 지진 않거든요. 수정납조라고 한 것은 낙조일 때 수정동에 그게 비치는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요. 문제는 두 번째 풍찬모범입니다. 풍찬이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촉성루에서 보여야 됩니다. 다른 거 다 보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제가 누구한테든지 가서 이거 좀 알고 싶다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아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확실한 것은 풍찬은 촉성루에서 보이는 냇물 이름이다. 그렇다면 촉성루에서 보이는 냇물은 남강밖에는 더 이상 풍천을 남강이라고 합니다. 남강이라고 어디서 들으시냐? 옛날에 우리 집 밑에 공천 여관이 있었거든요. 예. 공천 여관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공천이라고 남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여기 이제 책에 보시면 매천이 의기사 가뭄이라고 하는 시를 쓴 것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를 제가 58페이지입니다. 제가 번역을 처음에 신뢰다루라고 했다. 이거 풍천을 고칠까 말까 하다가 놔둔 것이 좀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만 58페이지에 있는 그 시의 원본을 보시면 맨 첫 구에 풍천 도구 수유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풍천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이 시를 지은 장소를 잘 이제 몰라가지고 의기 논계가 태어난 곳이 장수거든요. 전라북도. 장수에 풍천이라는 데를 찾아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내가지고 장수의 그 논계가 태어나서 자란 고향이라고 하는 비석이 있어요. 1800년대에 세운 비석입니다. 의기 논계 생장향비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비석이 있어요. 그 비석을 보고 지은 시라고 그렇게 책에 썼습니다. 근데 장수군에 제가 알아보니까 풍천이라는 곳이 있긴 하지만 도구라는 말을 뒤에 붙일 만큼 물이 넓지가 않아요. 장수군 통틀어서 배를 띄울 수 있는 나루터라고 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워낙 산악지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풍천 도구는 도저히 장수군일 수 없다. 이거는 진주에 있는 논계 다른 비석이 있잖아요. 의기 정려 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지은 거지 생장향 그걸 보고 지은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결론을 냈는데 그렇게 결론 내기까지 이 촉성루지가 조 선생님이 이게 제공해 주셔가지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정말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조원국 전교육장님께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참 아깝죠? 아쉽죠? 죄송합니다. 아쉽죠?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데, 황열 교수님께서는 경상대학교에 오신 지, 제가 아까 여쭤봤더니 28년 6개월 만에 퇴임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저하고 말씨가 비슷하죠? 진주 사람이 아닙니다. 진주에 오셔서 한학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진주에 오셔서 정말 많은 일을 하시고, 이제 퇴임을 하셨는데, 이게 마지막 재직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글도 쓰시고 책도 쓰시고 하셨지만 이게 마지막 책이 됩니다. 아마 진주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귀한 선물을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진주 하면 촉성루고 또 촉성루를 통해서 우리가 진주를 이해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말로만 진주가 근사한 곳이다, 문화도시다, 역사가 있다 이럴 게 아니라 알아야 되는데 이 촉성루가 이제 그런 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동안 책을 오랫동안 준비하셨는데 소회가 없지 않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소회 한 말씀 해주시고 또 진주분들에게 또 기대하시는 바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고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객지 생활을 하면서 진주에 와가지고 어떤 산책을 가다가 그러면은 내가 어쩌다가 여기 와서 이 길에서 산책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산책 코스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때마다 내가 여기에서 산책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근데 객지 사람이 현지인에 동화된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안동 같으면 그 대회는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음 때 내려가야 안동 사람이란 말을 하지 자기가 이사 와서 50년 살았다고 안동 사람이란 말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진주 사람이 됐는데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해도 그래도 남이 인정해줘야 그게 제대로 이제 진주 사람이 되는 거니까 이번 이 일로 해서 저를 진주 사람으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뭔가 진주를 위해서 하여튼 작은 일을 했다는 그런 뿌듯한 생각도 들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탁이 있다면 이 촉성루가 상징적인 것이니까 왜 영국에서는 셰익스피어하고 인도하고 안 바꾼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하나하고 나라하고를 안 바꾼다고 그러는데 진주 사람들이 이 촉성루하고 여의도 정도 하면 안 되겠죠. 서울 전부 하고도 안 바꾼다, 부산 하고도 안 바꾼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쓰러지면 최장 25년 이내에 다 세웠고 그리고 그것도 전부 민간 주도로 세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진주 고속고전에도 민간 주도를 한 거고 1차 중건도 민간에서 먼저 발의해가지고 목사가 움직인 거거든요. 그런 진주 사랑, 진주 정신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걸 잘 면면히 유지해 나가고 촉성루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지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진주의 자랑스러운 이 문화유산 촉성루에 한 걸음 다가가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진주문화를 찾아서 책이 20권째가 나오는데 이 20권째에서 멈추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책을 현재 목표는 1년에 2권을 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1999년도에 처음 시작을 할 때 저는 남성문화재단 김장하 선생님 오늘 특별한 일이 있으셔서 못 오셨는데 지난번에 북콘서트에서는 이야기판에서 오셨습니다. 재정적 지원을 지금까지 해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들 때 지금은 작고하신 진주문화연구소의 전 이사장님 김섭 선생님께서 시작을 하셨고 평단위원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분들 그대로 수고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 20권이 나오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더 노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취지는
아마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그리고 진주의 역사, 문화, 인물에 대해서 진주 사람이 계시건 떠나 계시건 쓰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 기회를 통해서 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진주문화연구소가 여러 가지 일을 해왔는데 오늘 유네스코 창의도시 선정 기념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창의도시 들으셨죠? 그 소식은. 이제 진주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민속예술 그리고 공예의 창의도시가 됩니다. 이것도 진주문화연구소 이사로 계신 정병훈 경상대학 교수님이 추진위원장을 맡으셨고 우리 저기 그 진주문화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남성진 박사가 또 추진위원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그 두 분을 비롯해서 추진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우리 다 같이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시작인데 이 시작은 창의도시 선정됐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인데 이 시작할 때 진주문화연구소를 비롯해서 또 진주의 많은 단체 여기에 와 계신 시민 여러분들 다 같이 좀 더욱더 협력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진주 역사 문화 자랑스럽다 근사하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알지 못하면은 저는 그 빛은 그렇게 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우리 주위에 전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노력들에 다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이런 노력들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진주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시민들이 중심이 됩니다. 촉성로 세우는 것도 그렇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만드는 과정도 그렇고 뭐 탈춤한마당 몇 년 전에 시작했죠? 10년 됐죠? 죄송합니다. 23년 됐답니다. 시민들이 시작을 했고 의기사 시민들이 세웠죠. 이런 모든 과정의 중심에 시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보면서 이게 진주가 살아있구나 시민들이 살아있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이 전통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황열 교수님께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